안녕하세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알 수 없는 굴곡에 따라서 살았어요. 원래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어지간한 일엔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뒤흔드는 큰 파도 앞에서는 저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뒤흔든 파도는 남편한테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만 해도 인생이 정말 평범했어요. 남동생과 저는 우애도 깊었고 부모님께서도 그저 평범한 분들이셨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들께서 저와 남동생한테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것도 항상 겸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상위권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처음으로 원하는 성적을 얻었을 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아가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네. 중학교 3학년 땐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많이 노력한 것 같아. 이번에 성적 올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도 저 잘했죠? 그래, 잘했어. 그런데 공부도 좋은데 이렇게 한 번 잘했다고 너무 기뻐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게 네 약점이 될 수도 있어. 약점이요? 성적 잘 받는 게 왜 약점이 되는데요? 네가 이 성적을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받을 수 있어? 결국 성적이라는 건 몇 점 차이로 1등부터 꼴찌까지 나뉘는 건데 너무 점수에 얽매이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숫자에서 자유로워져야 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다른 부모님처럼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진 어려운 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은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선택을 아버지가 지지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크게 부딪히며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그만큼 저희를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산직으로 근무했고 남동생은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살고 있었어요. 분명 저와 남동생은 일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절 생각해서 해신탕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선아야, 네가 좋아하는 문어 먹어. 넌 항상 몸이 건강해야 돼. 알지? 생산직으로 일하는 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 다 챙겨 먹어. 요즘엔 공장도 반자동이라서 엄청 힘든 것도 없어. 잔말 말고 주면 주는 대로 먹어. 원래 모든 일은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게 어려운 법이야. 요리도 글자로 보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맛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러니까 넌 항상 건강관리 잘해야 해. 엄마는 제가 힘든 일을 한다면서 절 챙겨주기 바쁘셨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집에 한 번 갔다 하면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듬직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소개팅을 할 당시에 저는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일하시는 건 잘 맞으세요? 저는 사무실 생활을 안 해봐서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래봐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도인데요, 뭘. 힘들 것도 없어요. 네? 일은 다 힘들죠. 안 힘든 일이 어딨어요.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일이 붙는 일들은 다 힘든 일이래요. 그래도 5년차 정도 됐으면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저도 대리 달고 나니까 뒤돌면 할 일이 있고 겨우 끝냈다 싶어도 또 일이 생겨요. 그것 봐요. 그게 다 성철 씨가 믿을만 하니까 회사에서도 믿고 맡겨주는 거잖아요.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일 못하는 직원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중소기업이잖아요. 작은 회사니까 아무래도 있는 사람 굴리려고 일을 주는 걸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람이 중소기업이나 중견이나 대기업이나 어차피 다 먹고 살려고 다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직업에 대해선 한없이 작게 말하면서 뜬금없이 남편이 말을 돌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선아 씨야말로 생산직으로 일하다 보면 기술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생산직 입사하고 싶었는데 애매하게 중소기업이나 다니고 있어요. 애초에 대학교도 안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대학교 가야 한다고 엄청 뭐라 하셨거든요. 정말요? 대학교는 선택인데 억지로 간다고 공부가 돼요? 학교 생활은 그래서 재밌으셨어요? 그래도 학교 생활이니까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고 싶어서 간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억지로 했었죠. 배운 게 많긴 한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전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알아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와, 저도요. 전 부모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길로 가게 그냥 두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제가 선택한 것들이라 후회하는 것도 제 몫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이러고 사는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식이 생기면 부모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키우려고요. 자식이랑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선아 씨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이유는 다 부모님 영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요.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선아 씨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배울 게 많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대학교까지 졸업한 남편이 저한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말한 배울 점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즐겁다면서 여러 번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워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30 초중반에 만난 저희는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갔다가 저희 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크게 당황했어요. 남편은 집안 장남이었고 시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시댁에 남자만 3명이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괜히 군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시부가 엄청 인자한 목소리로 저한테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철이가 30 중반이 되도록 결혼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임잘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 회사 다닌다고 했나? 네, 아버님. 저는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목소리 한번 씩씩해서 마음에 쏙 드는구만. 사람이 항상 패기가 있어야 돼. 제가 시부와 웃으면서 말하자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던 시모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고졸이면 패기라도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심하면 그냥 객기 부리는 거 알지? 저는 시모의 말에 당황했어요. 그러자 시부가 시모를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 당신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 가방끈 짧은 걸론 어디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왜 이래 유치하게. 당신 누구 편이야? 그런 말을 여기서 뭐하러 해? 편이 어딨어 편이. 당신이야말로 유치하게 그런 말로 편 좀 가르지 마. 왜 그래 도대체? 난 내 자식들 다 대학교 졸업시켰잖아. 요즘 시대에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장남한테 뭐라고 했어?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했지? 당신한테 만족이라는 게 있기는 해? 적당히 좀 해. 당신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쳐. 자꾸 헛소리 할 거면 그냥 나가서 혼자 밥 먹고 들어와. 애들 혼사까지 참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시부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자
시모는 그제야 더는 말을 안 하더군요. 그동안 시부도 많이 참아온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어떤 소리 들었을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시모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었어요.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했던 시부가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절 보며 말씀하셨어요. 난 대학 졸업장이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어. 있으면 써먹을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생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럼요. 저도 이제껏 잘 살아왔는걸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같은 길로만 가겠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각자 사는 거죠.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아주 생각하는 게 의젓하구만. 자자, 어서 들어요. 아버님도 어서 드세요.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젓가락이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말한 시모였지만 그래도 처음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간에서 시부가 노력해 주시니까 저도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날이 선 시모와 다르게 시동생들도 참 좋았어요. 특히 막내 시동생은 저한테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형이 잘해줘요? 집에서 말이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형은 어때요? 배려도 많이 해주고 착해요. 성격이 잘 맞아서 대화만 해도 재밌어요. 진짜요? 형이 말이 많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집에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연애하고 나서부터 형이 웃음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형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형제끼리 많이 가까운가 봐요. 저는 남동생밖에 없어서 자매인 친구들 부러웠거든요.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셋이 제일 친했어요. 막내 시동생과 대화해보니까 형제가 우애가 깊은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시댁이 시모를 제외하면 다들 정 많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부가 시모를 잘 막아주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도 집안 분위기가 절 반겨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마지못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산직으로 몇 년 일했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10년 차 됐어요. 그래도 근성 있네. 어린 나이에 회사 들어가서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대단해. 감사합니다. 처음엔 좀 어렵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버텨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근성이 있어야지. 그거 하나 마음에 드는구만. 시모가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해주는 모습에 안심이 됐어요. 줄곧 퉁명스럽던 시모가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라 더 와닿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살얼음판 같은 인사를 끝내고 가려는데 시부가 저와 남편을 따라 나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아 씨, 아까 우리 아내가 한 말은 가슴에 담아두지 마. 네? 그럼요. 가치관 차이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니까 내가 고맙네. 저 사람이 어릴 때 힘들게 커서 그래. 그래서 아들 셋은 자기처럼 안 살게 한다고 다 대학교 보내려고 애쓰면서 살았어.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어서 저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저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렇게 저는 시부의 말에 위안을 받으면서 첫인사를 잘 마쳤어요. 남편의 세심한 성격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바로 시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까지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상견례까지 일사천리였어요. 생각보다 시모가 결혼 준비하는 내내 반대도 하지 않고 그저 축하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시모가 절 완전히 맏며느리로 받아준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한 저와 남편은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큰아들을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둘째 동서가 인사로 온 겁니다. 바로 둘째 시동생이 결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시댁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로 시모가 둘째 동서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물었어요. 대학교 나와서 개인 사업도 하고
사람이 참 야무지네. 의류 사업이 쉬워 보여도 어려웠을 텐데 혼자서 시작한 거야? 네, 저도 원래는 의류회사에 다녔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시작했어요. 근데 운이 좀 좋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얘 좀 봐. 얘 겸손한 것 좀 봐. 어떻게 운으로 사업을 해? 다 실력이 좋고 똑똑하니까 그만큼 키운 거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을 꼭 며느리로 보고 싶었어. 몸이 아니라 머리로 지혜롭게 사는 여자가 내조도 잘하고 집안 분위기도 좋게 만든다니까. 뜬금없이 시모는 둘째 동서를 칭찬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몸이 아니라 머리로 사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기분이 좀 이상했죠. 그런데 그때 둘째 동서가 시모를 보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멍청하면 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휴, 어머님, 그런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괜히 악바리 근성만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공부해서 편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무식하게 몸으로 때울 생각을 왜 해요? 그렇지? 아유, 똑똑한 며느리 들어오니까 아주 말이 잘 통하네. 내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아. 앞으로도 답답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너무 잘 통해요. 둘째 동서는 시모랑 맞장구를 치며 말했어요. 대화가 꼭 저를 조롱하듯이 하는 말 같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시동생이 시모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자꾸 그런 말을 뭐하러 하세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왜? 난 내 입으로 맞는 말도 못해? 우리 집 식구들은 왜 대체 큰 며느리 감싸주느라 바쁜 거야? 불쌍한 애 돕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시모가 내뱉는 말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내 입으로 뭐 말도 못해? 잘난 애한테 잘났다고 하는 게 뭐가 나빠? 어머님, 그럼 잘난 사람 잘했다고 칭찬만 하셔야죠. 왜 괜히 저를 걸고 넘어지세요? 잘하는 애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애는 못한다고 말한 거 가지고 왜 트집을 잡어? 이쪽은 사장님이고 너는 공순이잖아. 사장님이랑 공순이가 똑같아? 공순이라뇨? 그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왜? 뭐가 잘못됐어? 저는 시모의 말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결국 시부가 나서서 시모를 말리면서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해. 내가 왜? 내가 맞는 말 했지. 이래서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살아야 한다니까. 그러는 당신은 지금 머리 굴려서 사는 게 이거야? 제발 애들 사이에 껴서 이간질 좀 하지 말어. 얘 며느라, 일어나자. 나랑 나가자. 당신 뭐 하는 거야? 큰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 둘째 며느리 인사 왔잖아. 이런 상황에 무슨 인사를 해? 당신이 벌써 둘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이 꼴 바라고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애들 줄 좀 세우지 말라고 했지? 이제 며느리들까지 줄 세울 거야? 사람이 대체 몇 살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내가 신이 나서 그랬어. 똑똑한 며느리 보고 신나서 그랬다고. 시부가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는 시부를 잡고 사과했어요. 한바탕 소동이 시작되니까 둘째 동서도 시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대화가 잘못 흐르긴 했지만 절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조금 더 배웠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해야지. 네, 제가 좀 더 진중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고정하세요, 아버님.
시부는 시모와 둘째 동서의 말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부가 가족들을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 못 쪼담는 거 몰라? 왜들 그렇게 쉽게 말해? 내가 힘들면 남들도 그만큼 힘들다는 걸 알아야지.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으면 그 말부터 조심해. 시부의 호통에 둘째 동서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대화하다 신이 나서 저도 모르게 실수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자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그만해. 큰 며느리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시모가 절 보면서 사과하자 저는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미안했다. 그렇게 둘째 동서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온 날부터 큰 불난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 시댁에 대해 잘 모를 때니까 둘째 동서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둘째 시동생이 결혼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까지 낳는 동안 셋째 시동생까지 모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둘째 동서는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댁에 모이면 둘째 동서가 절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애들 영어 유치원 안 보내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난 애들 일반 유치원 보낼 거야. 한글을 먼저 알아야 영어를 배우지. 에이, 형님 뭘 모르신다. 영어를 한국어처럼 배워야 동시에 2개국어를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어 못하면 금방 뒤떨어져요. 그래도 순서가 있지. 한글을 먼저 배워야 영어를 배우지. 어머, 애들 수준 떨어지게 키우시네요. 제가 좋은 영어 유치원 알려줄게요. 동서, 수준이 떨어진다니. 애들이 영어 유치원 가야만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런 생각에 애들을 망치는 것 같은데 난 애들 그렇게 안 키울 거야. 필요하면 동서나 해. 나중에 애들이 형님 원망해요. 노는 물이 다르게 해줘야 애들이 특별하게 크죠. 형님이 공장 다니니까 정보가 떨어져서 그래요. 요즘 엄마들 치맛바람 세다니까요. 동서, 내가 다니는 공장이 왜? 나도 같은 엄마들끼리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 나 너무 불편하니까. 어머, 제가 입방정을 떨었네요. 어차피 영어 유치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저만 알아볼게요. 저는 언제부턴가 둘째 동서가 자꾸 얄미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 속을 긁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와 둘째 동서는 손발이 척척 맞는 짝꿍 같았어요. 게다가 둘째 동서가 의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시모랑 같이 비싼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기도 했죠. 그날도 둘째 동서가 시모랑 같이 마사지를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와 둘째 동서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저한테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넌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받아먹질 못해. 넌 얘랑 가족으로 만났으니까 알고 지내지. 안 그랬으면 만나지도 못했어. 사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좋은 정보 알려주면 그냥 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어? 저는 애들 키우는 일까지 간섭하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됐어. 얘 둘째 며느라. 너 그런 얘긴 네 동서한테 해. 걔가 대기업 다녀서 너랑 말이 통할 거야. 시모는 정말 시부의 말처럼 며느리들마저 줄을 세우고 있던 거예요. 원래 집안에서 시모 혼자서 이것저것 따질 땐 별 힘이 없었지만
맞장구를 쳐주는 둘째 동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셋째 시동생 부부가 대기업 사내 부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모가 둘째 동서한테 그런 정보는 셋째 동서랑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동서가 셋째 동서한테 가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임신 계획 중이라면서? 나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애들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다음 주에 설명회 한대. 같이 가볼래? 영어 유치원이요? 그걸 뭐하러 들어보러 가요? 왜 가냐니? 나중에 애 나오면 영어 유치원 안 보낼 거야? 난 우리 애 돌 지나고부터 준비 중인데도 접수하면 줄 서야 한대. 우리 딸 유치원 갈 때쯤에 맞춰서 보내려면 미리 해야 한다니까? 에이, 형님, 그거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글도 못 된 애들한테 무슨 영어예요. 순서가 있지. 앞으로 배워야 할 과목이 몇 갠데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요. 아니, 영어는 미리 자연스럽게 배우면 좋으니까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지. 저번에 뉴스 보니까 애들한테 조기 교육이 더 치명적이래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배워야지 먼저 배운다고 잘 배우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냥 일반 유치원 알아보세요. 셋째 동서의 말에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둘째 동서는 김샘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더니 시모가 셋째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왜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못 받아먹어? 네 형님 사장이잖아. 따라만 하면 너도 잘 될 텐데 왜 그러냐? 전 괜찮아요. 남편이랑 전 애들 자유롭게 키울 거예요. 우리 집은 어째 둘째만 야무진 것 같네. 아유, 답답해서 원. 시모는 괜히 셋째 동서가 같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툴툴거렸어요. 정말 시댁에 다 같이 모이면 둘째 동서와 시모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족이 시모와 둘째 동서 말에 맞장구 치지 않으니까 금세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둘째 동서와 시모 사이는 각별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경영 악화로 해고가 된 거예요. 그때 남편은 비장한 각오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퇴직금으로 가게나 차려볼까? 가게? 당신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어차피 가게 차려두면 당신이랑 나랑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애들 보기도 수월할 거 아니야. 지금도 당신 막내딸 아프면 회사에서 조퇴하고 나오는 거 눈치 보인다면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가게를 차린다고 잘 되겠어? 내가 좀 알아봤는데 프랜차이즈 가게를 개업하면 그래도 회사원 월급만큼은 번다더라. 본사에서 다 알아서 홍보해주니까 우린 장사만 하면 된대. 그래도 장사가 괜찮을까? 우리 같이 하면 되는데 다 할 수 있어. 나도 애들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래. 저는 결국 남편이 알아온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를 보고 남편이 가게를 차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가끔 남편을 도왔습니다. 한 몇 년은 남편의 말처럼 장사가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 생신에 용돈도 50만 원씩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는 그런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형님은 어머님 생신인데 용돈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큰 며느리면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야 하는데? 아니, 어머님 친구분들은 큰 며느리들이 해외여행도 보내주신대요. 형님도 좀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형편껏 해야지 남들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게 선물이야? 내 형편껏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가게 이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어머님 여행 보내드릴 것 같은데 엄청 쪼잔하시네요. 그쵸, 어머님? 어머님 해외여행 둘째 며느리가 보내드릴게요. 둘째 동서가 시모를 보면서 말하자 시모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둘째 며느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보내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친구분들 만나서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하세요. 내가 정말 네 덕분에 산다. 큰 며느리라는 것은 돈이 있어도 쓸 줄도 모르는데 내가 아주 네 덕분에 살아. 그러니까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건데 대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마음 넓은 네가 이해해라. 네 덕분에 해외여행을 몇 년 만에 가보게 생겼네. 얘 큰 며느라, 넌 뭐 느끼는 것도 없니? 시모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느끼는 게 없냐면서 물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편되는 사람이 하면 됐죠. 어머님, 오랜만에 잘 다녀오세요. 너처럼 뻔뻔하게 살면 아주 오래 살 것 같다. 넌 네 동서 반이라도 닮아봐. 정말 시모는 사사건건 둘째 동서랑 대놓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자 셋째 동서가 시모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잘 됐네요. 둘째 형님이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저랑 큰형님이 드린 용돈 가지고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됐네요. 그럼 일석이조네요. 둘째 형님이 역시 통이 커요. 너도 참 속 편하다. 아유, 내가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만 인정해. 시모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둘째 동서는 시모한테 노골적으로 선물 공세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둘째 동서가 시모한테 눈썹 문신을 해준다고 직접 예약까지 해서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의 눈썹이 정말 김이라도 붙여둔 것처럼 짱구 눈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란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눈썹이 왜 그러세요? 매직으로 그리셨어요? 뭐? 매직? 야, 눈썹 문신 받고 온 거잖아. 안목이 그렇게 없어. 안목이 없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지금 얼굴에서 눈썹밖에 안 보여요. 너무 심한데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한 번이라도 이런 거 해준 적 있어? 그런 눈썹이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됐어. 나도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시모는 내색은 안 해도 눈썹이 망해서 난감해 보였어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오니까 시모는 태세 전환을 하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머, 우리 둘째 며느리 왔네. 어머님, 저 왔어요. 눈썹 모양 너무 예쁘세요. 시간 지나면 점점 옅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출국하기 전에 완전 예쁠 거예요. 지금도 난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렇죠? 역시 어머님이 미적 감각이 있으시다니까요. 정말 시모는 둘째 동서 말이라면 반박조차도 안 했어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모는 둘째 동서 덕분에 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서 저와 남편은 불경기의 늪에 빠져 가게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뚝뚝 떨어지면서 애들 키우는 것도 빠듯할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가게 대출 이자에다가 생활비까지 저 혼자 버는 월급으로 내 식구가 생활하기엔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겨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결국 불경기를 이겨낼 수 없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살던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13살이었는데 가게 문을 닫고 이사갈 준비하는 걸 보고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 망했어요? 아빠가 가게만 정리한 거야. 아직 안 망했어. 근데 우리가 이사가는 집이 월세라서 앞으로는 좀 아껴 살아야 돼. 그럼 앞으로 치킨도 한 번만 먹어야겠네요. 아니야. 그래도 먹고 싶은 건 엄마가 사줄게. 엄마 힘내세요. 제가 항상 엄마 응원할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이제 막 13살이 된 아들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가게도 망하고 월세방으로 옮기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힘내. 우리 아직 40대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 때문에 미안해. 당신 힘들게만 하고 미안해 정말. 아니야. 난 당신이 가족들 위해서 했던 일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어설 준비만 하자.
저는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아낌없이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큰아들이 가게가 망했는데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돈 쥐고 베풀지도 않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망하지. 어머님, 저희가 또 언제 욕심을 부려요? 저희 안 그래도 힘드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시댁에 한번 갔다 하면 시모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부채질하는 둘째 동서가 제일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시모의 생신이 다가온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시모 생신은 참 부담스러운 날이었네요. 그때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신에 20만 원 정도 드려도 될까? 매년 50만 원 했는데 우리가 사정이 안 좋아졌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아예 안 드릴 순 없고 그 정도만 해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마음이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시모의 용돈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째 동서는 시모한테 줄 금목걸이의 용돈까지 가져왔더군요. 그러자 시모는 입이 귀에 걸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만 금목걸이가 없었는데 내가 둘째 며느리 덕분에 금목걸이를 다 해보네. 이것도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아유, 형님이 너무 소홀하셨다. 말도 마. 난 너 없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어 살 뻔했어. 그래도 전 어머님께 이렇게 처음 선물해드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아요. 가만 보면 둘째 동서가 시모와 제 사이에서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물 준비하는 건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모한테 봉투를 건네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성심껏 챙겼어요. 말이 긴 거 보니까 얼마 안 넣었구만. 어디 보자. 시모는 제가 건넨 봉투를 확인해 보더니 봉투를 생일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20만 원? 넌 내가 20만 원짜리로 보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50만 원씩 드리다가 처음으로 20만 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넌 왜 갈수록 금액이 떨어지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고작 20만 원짜리냐? 말해봐 이거사. 넌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이것밖에 못해? 시모가 잔뜩 화가 나서 봉투를 툭툭 치다가 급기야 저한테 미역국을 쏟아버리셨어요. 그러더니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싸구려 국도 다 치워버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딴 싸구려 국이나 끓여주려고 시집 왔냐? 네가 그러고도 맏며느리야? 저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들이 시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음식을 던져요? 선생님이 그렇게 음식 같은 거 던지는 거 아니랬어요. 뭐야?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저 다 알아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다 안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할머니 보고 배웠으면 좋겠냐고요. 제가 할머니처럼 해볼까요? 그러더니 아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미역을 들어서 시모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역은 시모 얼굴에 날아가서 붙어버린 겁니다. 예상 못한 행동에 시모가 놀라서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이놈이 뭐하는 짓이야? 너 어른한테 이런 거 던지라고 배웠어?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가 맨날 엄마한테 화낸 것만 봤는데 손자가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그 20만 원 받기 싫으면 받지 마세요. 엄마가 월세 아껴서 할머니한테 용돈 드렸는데 이걸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왜 사람 성의를 무시하세요? 이게 그래도 대드는 것 좀 봐. 내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 나이 들고 약해졌다고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엄청 늙었을 텐데 손주한테 효도 받기 싫으세요? 나중에라도 효도 받기 싫으시면
지금부터 잘하세요. 뭐야? 야, 큰 며느리, 네가 시켰지? 얘한테 네가 시킨 거지?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시키긴 뭘 시켜요? 요즘 애들 이런 거 금방 배우는 거 모르세요? 제발 욕 좀 하지 마시고 분위기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다 같이 가족들이 왔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만 하세요? 그냥 그 마음을 봐주실 순 없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시모가 끝까지 악을 쓰면서 화를 내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어디까지 보여주시려고 그러세요? 손주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재수 씨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잘 살 줄 알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건데 제발 나대지 좀 마요. 남편이 둘째 동서를 보고 소리치자 동서가 소리쳤어요. 어머, 나댄다뇨? 제가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나불대니까 뭘 해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몰라요? 내가 두고 볼 겁니다.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자 둘째 시동생이 동서를 잡으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그만해. 형, 내가 미안해. 우리 이만 가볼게. 아버지, 저희 갈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엄마랑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둘이 그만 붙어 다니라고 했지? 이게 뭐야? 결국 둘째 동서는 시동생한테 끌려나갔고 같이 있던 시부는 제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네. 당신 잘 새겨들어. 어른보다 수십 배 낫구만. 언제까지 그렇게 애들 줄 세우기만 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인생의 돈이 전부인 줄 알아? 당신 손자한테 얼른 사과해. 당장. 말년에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좀 살 수 없어?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이 끝도 없어?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치려고 그래? 빨리 손자한테 사과해.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맏며느리한테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게 당연하냐고. 그러는 당신은 맏며느리 대접해 준 적이 있어? 맨날 둘째 며느리랑 붙어서 뒷담만 할 줄 알지?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짓을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결국 시부의 호통에 시모는 잠시 눈물을 닦더니 저희 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손자. 그리고 며느리.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데 저는 시모의 사과에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난 세월이 다 보상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 시집 오고 처음엔 저 고졸이라고 못마땅해 하셨죠? 그리고 둘째 동서 왔을 땐 돈으로 사람 무시하셨고요. 그동안 전 눈뜬 장님이었는 줄 아세요? 저도 주변의 시부모님들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전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가족끼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게 가족이니까 그래서 참은 거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난 네 속이 타들어가는 줄 몰랐어. 그냥 난 네가 며느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시모한테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엄마가 돈돈거리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돈이 그렇게 좋으시면 재수씨만 며느리 삼고 평생 사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네요. 자식도 견디기 힘든데 더 이상은 제 아내까지 이런 상황을 더 견디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저희 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남편도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럼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도 괜찮지? 난 엄마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우리 아들 고맙다. 엄마가 사랑해. 그렇게 저는 집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사건이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둘째 동서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결국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둘째 동서가 사들인 각종 명품 구두 시계까지 둘째 시동생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어요. 사업이 휘청이는데도 둘째 동서가 외제차를 계약하려고 해서 결국 둘째 시동생네는 이혼까지 한 겁니다. 딸도 둘째 시동생이 데려왔고 이혼 후 둘째 동서는 결국 사업이 완전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댁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바로 시모가 둘째 동서한테 몰래 3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밝혀진 거죠. 문제는 둘째 시동생이 이혼하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시댁에는 남편만 왕래했는데 그날 남편이 시댁에 갔다가 시부가 시모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빌려줘? 당신 미쳤어? 당신이 사업을 뭘 안다고 3천만 원이나 떡하니 빌려주냐고? 여보, 난 진짜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해서 그냥 둘째한테 빌려준 죄밖에 없어. 진짜야. 입만 열면 돈 타령하더니 아주 잘한다. 집안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지? 통장이랑 카드 다 내놔. 앞으로 내가 관리할 거야. 결국 시모는 경제권도 시부한테서 다 뺏긴 겁니다. 시부의 파격적인 결정 때문에 시모는 그야말로 집안에서 힘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후에도 여전히 시댁에는 안 갔습니다. 남편 사업 빚을 갚으면서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벌써 둘째 시동생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시부가 절 찾아와서 순대국밥을 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여유가 이것밖에 없어서 해줄 게 이것뿐이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300만 원을 왜 절 주세요? 너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우리 아들이 사업 망해서 대출금 갚으려고 노력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젠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겠니? 명절에 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구나.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정리되면 용기 내볼게요.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라.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시부의 마지막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시모를 보는 게 힘들기만 하네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것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보내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를 당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남과의 비교는 결국 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시모의 판단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서로 아끼고 부족한 점은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판 남이랑 하는 비교도 잔인하지만 가족끼리 비교하는 건 정말 가족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보시고 새해에는 좋은 덕담만 해주시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